안녕하세요. 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1강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배웠죠. 그리고 2강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의 상대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신장애를 배우면서 장애란 무엇인가 이전에 병이란 것, 우리가 병이란 병적 상태다. 그리고 질환이라는 것은 주로 의사가 질환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장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돼서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까지 갈 때 그걸 장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과 정신장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은 마음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보다 더 정교하지 않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과연 그렇다면 정신건강은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성격과 이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3강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성격 이해와 정신건강 이게 하나의 목차가 있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어로는 퍼스널리티인데 이게 히라보로는 퍼스나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연극 배우들의 가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이라는 것은 그 또 안에 본질적인 뭐 본성이나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은 약간 가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어떻게 개념 정의한 게 좋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성격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어떤 고유하고 독특한 성격이다.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는 있어요, 일단. 그러나 계속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격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 정의를 할 때 완벽한 개념 정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념은 어떤 지금의 생각을 잘라내는 거죠. 전부 다를 다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밀어서 덜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심신의 어떤 몸과 마음의 관계, 유전과 환경의 역할 계속적으로 논쟁 중에 있는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격을 이런 개인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다. 개인과 환경이 있죠. 나 외의 어떤 것들은 다 환경으로 치환될 수 있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다. 엘포트라는 학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의 행동 양식이 있죠. 어떤 행동 양식들이 쭉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놓은 하나의 적응 방식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독특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을 이렇게 또 유형화해 본 체질적 분류를 해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형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유형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외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형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지각을 해서 성격이란 무엇일까를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화를 하는데 체질적으로 분류한 학자가 히포크라테스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의학의 아버지죠. 이분의 공적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주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까 정교적 신비주의적 의술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에. 근데 이 부분을 약간 자연주의 학문, 일종 학문 체계, 학문이라는 건 어떤 체계잖아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것으로 끌고 들어온.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포크라테스 선서가 의학도들이 아,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책 기질설이라고 했고요. 책은 혈액, 점액, 담액, 흡담지 이런 식으로 책 기질설을 주장을 했어요. 어, 오롤라를 봐서는 이제 좀 상당한 이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책 기질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게 갈레누스입니다. 갈레누스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걸 책론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류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구나. 쉘던이라는 학자는 크레세머라고 해서 체격론을 그 크레세머가 얘기한 체격론을 발달시켜서 어, 내배여평, 중배여평, 외배여평 이건 세 가지 차원에서 유형화를 했던 이제 학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격의 유형화를 보면서 이제 그 내배여평이라는 게 이제 그럼 뭐냐 도대체 내장 구조들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이고 이제 이 내배여평은 수집어하고 내성적인 기질이죠. 어떤 내성성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내배여평이고 중배여평은 근육이 우시한 사람들로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정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중배여평이고 외배여평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사람들로 편안함을 즐기며 사교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쉘던은 분류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성격의 사기질설 이건 이제 주요 특징이 체액론인데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기질설에 기초를 했다고 했죠. 사체액은 보통 보면 혈액, 흑담즙, 황담즙, 점액 이렇게 해서 사기질형으로 보면 다혈질, 담즙형,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보통 특성을 보면 다혈질은 온정적이고 사교적이고 뭐 반응은 빠르 비지속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생활인 인간이 일반 생활인을 얘기하고 생활인을 말하고 담즙질은 용감함을 특징으로 하죠. 반응이 빠르고 강하며 지속적이다. 쉽게 흥분하고 성급하다. 이건 영웅호골 충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울질은 어, 민감한 감수성을 가졌다. 만감한인데 이건 민감함입니다. 오타입니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분석적이다. 보통 학자나 의사들이 보통 그러겠죠. 점액질은 평온하고 무난하다. 인내가 강하다. 정서가 느리고 둔감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뭐 이러는데 덕망가나 인격자 이걸 점액질이란다. 이렇게 오늘날 인간형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보면 뭐 인간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질로서 그렇게 나눴다는 게 좀 특징이 있죠. 구조적 분류를 또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이젠크의 분류인데요. 성격 구조의 핵심을 유형이라고 보고 세 가지 성격 차원을 발전시켰죠. 특질 이론이라고 하는데 외향성, 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증적 경향성, 정신병이 될 성향과 정신질환자가 될 정도를 반영하는 차원이 이렇게 정신증적 경향성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프랑거의 분류가 있는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 인간의 성격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이론형, 경제형, 권력형, 사회형, 심미형, 종교형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격을 유형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각자 이제 학자들의 나눔이고 여러분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유형화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같고 우리가 성격을 이용할 때 이제 어떤 측정 도구가 있죠. 측정 도구가 이제 검사 도구가 있는데 이걸 개발한 게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융의 성격 유형론에 따라서 MBTI를 더 발전시킨 게 MBTI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검사 도구, 측정 도구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하는데, 자기보고 문항이 이제 개인이 인식 판단을 통해서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이러한 경향이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행동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떠한 그 인식과 판단 작용들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융은 인식과 판단 부분을 빼뜨렸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인식과 판단 부분을 넣어서 MBTI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선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죠. 유형론에 어떤 측정 도구의 한계성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은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은 질서 정형하고 일관된 경향성이 있어요. 그 경향성을 출발하죠. 그리고 개인이 인식과 판단이 거기에 더 들어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식인데 외향에서 내향 이 사이가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거고 감각과 직관 이런 부분에서 인식 기능이 정보 수집이 또 어느 쪽이 더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고 사고와 감정 우리가 어떤 판단 기능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고에 중점 두느냐 감정에 중점 두느냐 판단 부분도 인식과 관계에서 어떤 이행 양식 생활 양식이 어디 쪽에 이제 좀 더 어떤 인식 쪽 판단 쪽에 있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MBTI 성격 유형을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주로 16가지 정도의 형이 나오죠, 유형이. 그래서 소금형도 있고 권력형도 있고 쭉 이렇게 마지막 보면 지도자형도 있고 언변 능숙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격 유형을 쭉 조사를 해서 성격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소금형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성격 유형에 대한 특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에 더 가깝느냐 이런 의미죠. 일종의 우리가 이 성격 유형은 확률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확률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격 이해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인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가 또 하나가 있죠. 어떤 이게 애니어그램도 하나의 틀인데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9개의 성격 유형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내면을 이해하게 돕는 자기 인식에 관한 애니어그램인데, 더 나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애니어그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애니어는 구라고 합니다. 이게 히라보로 구라고 하고, 점선, 도형, 이런 부분을 그래모스라고 해서 그래모스의 합성어다. 그래서 9가지 성격, 성향에 대한 하나의 이제 도형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애니어그램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또 좌우 대칭적 선들을 이제 헥사드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은 보통 이제 완전성을 상징하고, 삼각형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고, 헥사들은 역동성, 성장 방향이 있고, 또 약간 테이블 방향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의 성격 유형도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은 이렇게 쭉 우리가 보통 성격이 어디에 더 가깝다, 어디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완벽주의자가 있겠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력자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성취주의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술가,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 좀 자유로운 영혼이랄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탐구자도 있어요. 뭔가를 지식을 얻고 관찰하는 탐구자, 도 있는 거죠. 관찰에 상당한 이제 중점을 두는. 우리가 셜록 홈즈 시리즈를 보면, 셜록 홈즈는 관찰자의, 탐구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셜록 홈즈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셜록 홈즈가 그래요. 자기 친구인 왓슨에게, 왓슨도 의사죠.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지식을 갖고 있지만, 당신은 보는 것이고 나는 관찰하는 자다 해가지고 본인 탐구자로서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실인도 있죠. 안전을 추구하고 진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험가고 낙천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다. 또 지도자다. 이게 강함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리고 조종자다. 어떤 조종자,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의 성향도 있다. 이렇게 성격 유형들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1교시에, 3강 1교시에 우리가 성격이랑 인간이,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 유형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유형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유형화하고 패턴화하고 단계화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 정의에서 나머지들이 항상 포섭시키지 못하는 영역들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이분법적으로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는 검사도구, MBTI나 애니어그램도 약간 완벽한 표준화가 되지는 않았죠. 이제 거기에 검사 도구들이라 불완전하죠. 도구가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성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당연하겠죠. 유형화, 패턴화, 여러분 개념화, 이 부분들의 비판은 뭐냐면, 완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완전한 것 같이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형화하거나 패턴화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개념화할 때는 항상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우연성과 예의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포섭하지 못하니까. 그런 비판 항상 할 수 있어요. 꼭 성격 유형론에만 비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격 유형론의 유용성이 있죠. 뭔가를 우리가 유형화해야지만 뭔가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성격 유형을 개략적이나마 명확히 이해하려면 개략적으로라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느 성향이 더 가깝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 관계를 맺고 살 때
타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중해 줘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 유형이 완전한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유용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 유형론에 유용성이 있다. 네, 그렇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격이 운명을 좌우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재밌는 게 중국의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1800년 전에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라는 뭐 위초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관중에 삼국지연이라고 해서 소설로 많이 접근했을 텐데, 여기에 역사가가 있습니다. 촉한과 서진에서 활동했던 역사가이자 정사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라는 학자가 있죠.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재미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소개하는데, 청나라라 하면은 이제 보통 그 유비 관우 장비 알잖아요. 여기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데, 관우와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진수가 평가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상당히 무장이죠. 청나라의 무장 출신이고 유비와의 상당히 그 형제가 강했던, 관우나 장비가 10,000명을 상대할 만한 엄청난 용장이죠. 용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요, 약간 이제 이 글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관우는 상당히 그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그 자기 군하고 관련된 신하들은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우는 또 굳셌지만 그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나라 이어몽이라는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형주를 잃어버리고 죽임까지 당했죠. 예, 관우의 최후를 보면 보통 성곤이 사돈까지 맺자고 했는데,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개의 자식한테는 뭐 관계를 맺지 않는다, 혼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성곤의 오나라에 의해서 관우는 이제 포로가 돼서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은수는 굳세지만 거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 어, 그,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고, 장비는 상당히 포악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런 성격입니다. 장비는 이 학자들한테 상당히 공경했어요. 근데 자기 밑에 부하들에 대해서는 무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혹했죠. 거친 성정을 보이고 계속 매로 다스리고 그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정이 많아서 항상 곁에 뒀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비가 이제 장비한테 그럽니다. 아니 저 본인 부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면서 계속 옆에 두는 것은 어 집을 들고 이제 섣불 지고 그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관우가 먼저 죽고 그 관우 원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나라를 침공하러 가는데, 이제 건강과 장다리는 자기 부하 장수한테 흰 갑옷을 입으라고 만들어 합니다. 3만 개를 3일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못 만들면 당신들은 또 혹독한 매질을 당하니까 건강과 장다리 이제 장비가 자고 있을 때 죽이죠. 결국은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성정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진수는 이 두 관우와 장비의 성격에 대해서 이치상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사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치상 당연하다.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성격이라는 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잘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어디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제 누적되면, 이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그 성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은 자아가 될 수 있도록, 나은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격 유형론이라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다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강 1교시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